자, 2024년 9월 정보보안기사 필기죠. 필기 기출문제 뿌리고, 이 기출문제는 여기 네이버에 저희 카페에 있는데, 카페에 어딨냐면 보안기사 기출풀이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올려준 후기를 기반으로 필기나 실기나 복원이 된 거고요. 그리고 해당 카페에는 이제 관련 자료도 이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뭐 관련 이제 그 문제에 대한 기출풀이도 들어가 있고, 또 보면 관련 동영상도 있습니다. 뭐 TCP 래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읽기 전용 파일,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바이러스의 생성과 제거 방법, 이거는 아마 글인 것 같은데, 그죠? 실제 어떻게 했는지 이 책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한번 보죠. 자, 마이크로 컴퓨터에서 1번 문제죠.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거는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유저 모드와 두 번째 이제 커널 모드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걸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아닌 거는 뭐냐? 그러면 이제는 그 모놀리틱 컴퓨터라고 해서 커널 모드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유저 모드에서 개발자나 사용자들이 애플리케이션을 쓰다가 내가 어떤 기계를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하드웨어를. 그럴 때 인터럽트라는 걸 호출하면 이 커널 모드로 어떤 작업을 의뢰하게 되고, 커널 모드가 실제 하드웨어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유저 모드에서 커널 모드의 호출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스템 콜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안기사 필기에 한 두 번 나오고 실기에 시스템 콜이라는 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알아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단어들은 여기 보기에 있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 계정 설정을 변경한 후 로그아웃 했는데 다시 로그인하니까 없어졌더라,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면 설정을 어디에서 하냐? 근데 여기 앞에 보시면 배시라고 적혀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리눅스 표준 쉘의 배시 쉘에 대해서 설정을 넣었다 하냐,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리눅스의 설정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etc 디렉토리에 있는 설정,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자 홈 디렉토리 밑에 사용자 계정별 디렉토리별로 있는 데의 설정. 그래서 홈 디렉토리 밑에 있는 설정은 해당 사용자에 대한 설정이고, etc 밑에 있는 설정은 모든 시스템의 사용자에 대한 공통 설정이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고, 기본 설정은 프로파일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파일에 환경 변수나 설정을 하면 그게 적용이 되겠죠. 단지 여기는 배시니까 .배시지 프로파일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 쉘에는 콘쉘이라는 것도 있죠. 그러면 얘는 .프로파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리눅스나 유닉스에서 프로파일에다가 설정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 가보죠.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다음과 같은 게 업로드가 됐대요. 업로드가.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코드를 좀 대충 봐도 요 앞에 꺽쇠 물음표 PHP,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서버에서 돌아가는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즉 서버에서 돌아간다 이거죠. 그리고 이거 반대되는 게 클라이언트 사이드죠.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의 대표적인 예가 자바스크립트가 있는 거고,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의 대표적인 예가 PHP나 JSP나 ASP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성 코드를 업로드해서, 그죠? 얘를 실행시켜서 서버를 장악하는 공격이고, 우리가 이거를 웹셀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웹셀. 자, 그래서 요거는 실기에도 나왔습니다. 단답형으로. 그리고 커맨드 인젝션이라는 거는 입력값으로 운영체제 명령어, OS 명령어를 실행해서 OS 명령을 실행하게 만드는 거고, 코드 인젝션이라는 거는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를 서버에서 실행할 수 있는 EVA라는 그 함수를 써서, 동적 함수를 써서 파라미터로 코딩을 주면 서버에서 그 코딩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 코드 삽입, 즉 코드 인젝션. 이 코드 인젝션도 중요합니다. 웹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코드 삽입이 되는 거고. 자, 리눅스의 디폴트 권한. 즉, 이 말은 내가 어떤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만들었을 때 그게 어떤 권한을 갖냐.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건 명령은 umask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값은 0022가 됩니다. 그래서
파일은 666에서 빼고 디렉토리는 777에서 뺀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A라는 파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권한 같은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러면 디폴트 권한이 002니까 666에 0022. 그러면 이걸 빼면 644가 되는 거고, 6 하나만 이걸 열어보면 421이니까 6이면 4하고 2 두 개 더하면 6이죠. 그러면 4자리가 리드, 2자리가 라이트, 1자리가 execute, 실행 권한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권한이 만들어지고, 디렉토리는 왜 777에서 빼냐? 디렉토리는 실행 권한이 있어야지만 해당 디렉토리에 진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렉토리 우리가 보통 cd 이런 거 쓰는데, 이 점과 점점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X 권한이 있어야 되죠. 그죠? 네, 그래서 777에서 빼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에서도 유메스크와 관련된 게 잘못된 권한 취약점, 뭐 보안 약점이 있습니다. 이 유메스크 설정에 세션의 타임아웃, 리눅스에 들어갔는데 뭐 몇 분 동안 안 쓰면 다시 패스워드 물어보는 거, 그 환경 변수는 TMOut입니다. 타임아웃이 아니라. TMOut이고, 우리가 보통 세션의 타임아웃의 권고사항이 몇 분이냐면 10분입니다. 10분. 그래서 TMOut하고 이렇게 초 단위로 설정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버퍼 오버플로우. 자, 버퍼 오버플로우는 이제 의미가 있는 문제죠. 자, 일단 답부터 봐볼게요. strcpy와 strcmp는 보안의 안전한 함수가 아니라 취약한 함수죠. 그래서 길이를 검사하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trcpy 그러면 a, b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2차원 배열이어야 되는데 B에 있는 내용을 A로 카피하죠. 근데 A의 공간이 10개고 B의 공간이 12개면 이때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함수 말고 strncpy를 쓰면 왜 끝에다가 최대 10개 자릿수를 줄 수 있다 이거죠. 크기를. 그래서 이거는 안전하지 않는 거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ASLR. 이거는 그 프로세스가 실행을 할 때 메모리의 주소가 할당이 되는데, 그 메모리의 주소를 동적으로 할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randomize VA 스페이스로 설정을 하는데, 0은 고정 주소 할당하라는 거고, 1은 스택에 대해서만 동적 주소 할당하라는 거고, 2는 스택과 힙 둘 다 동적 주소를 할당 받으라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스택 가드, 이건 OS의 기능이죠. 그 다음에 윈도우에서 실행 파일 생성 시 SDL, 이 SDL이 그 Security Developer Language 뭐 그런 겁니다. 라이브러리, 랭귀지가 아니라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비주얼 C 같은 언어에서 개발을 할 때 SDL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에 취약한 함수를 써서 개발을 하면요, 기본적으로 실행 파일이 생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뒤로 가서 find 명령에서 setNewID, 실행 시에 소유자의 권한으로 실행되는 권한, 즉 4000번대의 권한을 할당하는 거죠. 그걸 찾겠대요. 그럼 find/perlen, 이게 권한으로 찾는 거고, find/-name은 이름으로 찾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perlen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4755, 지금 755는 중요하지 않아요. 4000이 들어가는 게 중요해서 답이 1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setNewID는 4000, setGID 2000, 스티키비트, 그냥 공유 폴더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는 1000번 이렇게 권한 주고, 또 find 명령에서 find/-mtime, 변경 시간으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NAC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NAC는 에이전트 방식은 네트워크 취약점을 식별하고, 에이전트 리스 방식은 호스트 취약점을 식별한다. 에이전트 방식이라는 건 보안 프로그램을 깔면 여기 하단에 실제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보면 에이전트 방식이 훨씬 더 기능이 많고, 에이전트 리스 방식은 이런 걸 설치하지 않고 네트워크 상에서 탐지하고 대응하는 솔루션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이전트 방식은 호스트 취약점을 식별하고, 에이전트 리스는 네트워크 취약점을 식별한다. 이 말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NAC이라는 보안 솔루션은 보안 기사에서 엔드포인트 보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엔드포인트.
이 엔드포인트 보안이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쉽게 얘기하면 PC를 지키는 거. 그래서 두 개가 있어요. NAC도 있고 EDR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 보안은 NAC 아니면 EDR이에요. 이 EDR은 마치 백신과 좀 비슷한데, PC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행위 로그를 수집해서 이상 행위를 차단하는 겁니다. EDR은. 자, 이제 뒤로 가서, 자, 무선랜에서 가짜 AP를 로 사용자들이 연결하게 했다. 이 공격이 뭐냐? 이블 트윈입니다. 이블 트윈은 어때? 그래서 쌍둥이죠, 쌍둥이. 무슨 말이냐면, 가짜 AP가 있으면, 공유기가 있으면, 노트북을 가지고 연결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는 거죠. 이때 갈취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면, 연결시킨 다음에 웹사이트로 날아갈 때 갈취한다거나, 그런 걸 이블 트윈 어택이라고 하고, 와이파이 K-렉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그냥 와이파이에서 안전하다고 말하는 게 WPA2 2를 사용하면 무선랜에서 안전하다고 말하는데, 이게 해킹을 한번 당했어요. 취약점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WPA3를 쓰자. 그 취약점이 K-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와이파이의 취약점인 거고, 피싱은 메일로 오는 거죠. 이상한 사람이 메일 보내는 거고, 파밍은 따따따.naver.com 쳤는데 이상한 IP가 와서 이상한 사이트에 연결되는 거. 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 사이버 테러와 정보 침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사이버 테러를 공동으로 대응하는 보안 체계가 뭐냐? 그게 이제 ISAC. 이거는 이제 실기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인포메이션 쉐어링 애널리시스 센터, 공동 대응 센터다. 그래서 3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격 단계를 정의한 거는 사이버 킬체인인 거고, 그리고 빅데이터를 써서 보안 관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SIEM인 거고요. 그 다음에 CTI는 위협관리 인텔리전스 서비스다. 위협관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딱 이 네 개 다 구분돼야 돼요. 이거 실기에 충분히 나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이거는 사실 제9회 정보보안 기사 그때부터 나온 건데, 모든 관심사는 매크로 바이러스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 오피스와 같은 문서에다가 매크로를 넣어서, 그러니까 오피스 안에서 매크로 생성을 하면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그죠? MS 워드에서 랭귀지 툴이 뜹니다. 여기에다가 악성 코드를 넣는 거죠. 이제 코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서를 열면 실행되게 이렇게 공격하기 때문에 매크로 바이러스는 운영체제와 관련이 없이 실행될 수가 있고, 누구나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매크로 명령을 사용해서 바이너리 형태가 아닙니다. 그냥 텍스트예요. 텍스트 형태로 실행을 하고, 요런 매크로 바이러스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보안 솔루션이 있는데, 이것도 기출이죠. 그게 CDR이에요. CDR의 앞에 C가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올 때는 말이 좀 어렵게 나와요. 유해한 컨텐츠를 무해하게 만드는 보안 솔루션이 뭐냐? 그 CDR 얘기하는 겁니다. CDR. 자, 리눅스 로그를 6개월 단위로 순환 저장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로그 파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저장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엎어 쓴다 이겁니다. 그럼 그 6개월에 대한 거를 어떻게 설정하냐? 여기 6이라고 써있죠? 로테이트. 이거는 이제 옵션인 거죠. 그럼 로그 파일을 돌려가면서 이제 백업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3번이 되는 거고, 13번 문제는 이거는 이제 언제든지 이거 실기에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자, 다음 보안 도구는 뭐냐? 자, IDS로 공격자의 침입을 탐지하는 소프트웨어, 스노트죠. 네, 스노트. 이건 뭐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침입 탐지 프로그램, 스노트인 거고, 네세스나 엠맵, 취약점 분석 도구죠. 무결성 검사 도구는, 보안 기사에서 하나만 알면 돼요. 그게 트리바이즈. 무결성 검사 도구. 네, 이 툴의 특징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쭉 가서 포맷 스트링 공격. 그러니까 우리가 글자를 찍을 때 보통은 이제 %d는 정수를 나타내요. 그죠? %d가 여기 써 있네. 그죠? 이건 정수를 나타내고, 이 뜻이구나. %d 정수. 잘못된 게 아니네요. 그죠? 정수가 나타내고, 문자열은 %s, 16진수는 %x.
그 다음에 정수형 포인트의 절반만 인식한다 라고 있는데 그게 퍼센트 하프 HN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1번 같은데요. 답은 1번이 되는 거고. 자, 근데 이 말은 포맷 스트링 공격은 크게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첫 번째 1번은 메모리를 열람할 수 있고, 이것도 기출입니다. 메모리를 변조할 수도 있고, 악성 코드인 셀 코드를 삽입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셀 코드라고 부르냐? 이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되면 남의 컴퓨터에 지금 명령 프롬프트처럼 이런 프롬프트가 나온다라고 해서 셀 코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기계어로 돼 있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서 변조와 셀 코드 삽입은 사실상 동일한 의미죠. 그러면 메모리를 변조할 때 어떤 걸 쓰냐면 %H다. %HN을 사용합니다. 그럼 %N과 %HN은 뭐 하는 거냐면 지금까지 출력한 바이트 수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써봤더니 정말 메모리가 바뀌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포맷 스트링 공격. 보통 C 언어에서 많이 일어나는 형태의 공격입니다. 윈도우 레지스트리에 리스트릭트 어노니머스 키를 1로 설정한 이유로 올바른 것은, 그것은 이제 널 세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널 세션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이디와 패스워드 같은 거 모르고 특정 포트만 부르기만 하면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건 윈도우가 되는 기능인데, 이 윈도우 탐색기에서 하단에 네트워크를 누르면 회사 내부의 직장 동료들의 이름이 보입니다. 이게 널 세션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널 세션을 차단할 때 1로 설정한다 이거죠. 자, 뒤로 가보면 사이버 킬체인의 순서를 올바른 것은, 이거는 뭐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정찰, 무기, 뭐 전달, 익스플로잇이라는 말은 뭐예요?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취약한 걸 공격한 걸 다 익스플로잇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설치하고 명령, 그죠? 원격에서 조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행동 개시. 자, 이렇게 돼 있다. 자, 공격자가 DNS를 공격해서 가짜 사이트로, 즉 18번 문제와 아까 파밍 나왔던 거 똑같죠. 그러니까 앞에 문제를 보면 뒤에 문제에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그래서 파밍. 이게 시험 문제가 잘 보면 전 문제가 후 문제의 답을 가르쳐 줍니다. 잘 보면. 자, 그리고 보안 관리자가 시스템 보안 기능의 점검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etc 밑에 passwd 파일은 사용자 계정을 가지고 있고 실제 패스워드는 섀도우 파일이 있다. 그러므로 무결성 검사를 할 때 passwd 파일은 제외해야 된다. 말이 안 되죠. 무결성 검사는 모두 하는 거죠. 그래서 트립와이즈라는 도구를 써서 전체 파일을 무결성 검사해야 된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엑스퍼로그는 FTP 서버의 로그 파일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날짜가 있고, 그죠? 그리고 나서 IP 주소, 그 다음 254라는 건 전송한 바이트, 그 다음에 관련 파일, 바이너리, O는 업로드, 그리고 맨 끝에 C는 성공했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자, 이렇게 하면은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이 끝난 거죠. 자, 네트워크 보안 볼게요. 또 낙이죠. 낙에 대해서 올바른 것은 기업 내부에 등록된 단말만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 보안 기술이다. 맞는 말이죠. 이게 아까 설명한 거죠. 그대로. 근데 뭐 정보보호 관리 체계 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보안 솔루션이 있어야지만 ISMS, 즉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써 있죠. 엔드포인트 보안 기술은 NAC과 EDR만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보안 기사에서 이 두 개만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ICMP 프로토콜을 쓰고 있는데 ICMP 프로토콜을 쓰면 우리는 두 개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트레이스 라웃. 리눅스에서 경로를 추적한다. 트레이스 라웃입니다. 그래서 4번이 되고, 트레이스 RET는 윈도우입니다. 윈도우. 똑같은 기능이지만 윈도우에서 실행하는 명령어인 거고요. 자, 스노트는 네트워크의 패킷을 탐지하는 거죠. 검사할 바이트 수를 지정한다. depth예요. 시작 위치를 지정하는 건 오프셋. 그러니까 50번 바이트부터 100바이트를 검사하세요. 그럼 50번 바이트는 오프셋으로 지정하고 100바이트는
뎁스로 하고, 그래서 100에서 500바이트 하세요. 그러면 100 꺽쇠 열고 닫고 500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거고, 컨텐츠는 어떤 단어를 찾으세요. 그런 거고, URI 컨텐츠는 어떤 웹페이지 a.php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설정할 때 스노트에서 사용하는 기능이죠. 기능. 그래서 옵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 자, 기업 내부에서 누군가가 스니핑을 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사실은 스니핑을 하고 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목적지 주소를 허니팟 PC, 허니팟 PC가 뭡니까? 함정이죠, 함정. 함정이나 유인, 이쪽 PC로 전달해서 이쪽으로 연결이 오면 누가 스니핑 한 거다라고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인 거고, 그리고 목적지 주소가 내 컴퓨터의 주소가 아닌 패킷도 수신받자. 그게 프로미스큐어스 모드에 대한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니핑 모드라고도 얘기하죠. 스니핑 모드. 그래서 if config에 if config입니다. 이거 config예요. if config PROMISC까지 치면 스니핑 모드가 설정이 되고, PROMISC 앞에 짝대기 하나 그어주면 해제가 된다. 이거는 보안기사 실기 기출이죠. 또 스니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는 얘는 수동적 공격 기법이다. 즉 정보만 획득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수동적을 영어로 할 때 패시브입니다. 패시브. 그래서 패시브 어택이라고 얘기한다. 여기까지 알아놔야죠. 디도스 공격 프로그램이 아닌 거 이미 답이 있죠. 트리바이즈 이거 뭐예요? 무결성 공격도고, 트리는 UDP 플러딩만 하는 거, TFN 여러 가지 디도스 한다. 그리고 이거 3번은 뭐예요? 암호화까지 한다. 디도스 공격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 ARP 스푸핑. ARP 스푸핑은 OSI 7계층에 지금 스푸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ARP 프로토콜이 몇 계층에서 동작하냐 그걸 얘기하는 건데, 제일 처음 바닥에 있는 게 뭡니까? 피지컬,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그 다음에 뭐죠? 세션, 그 다음에 프리젠테이션, 그 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1, 2, 3 요 3계층에 네트워크 계층에 IP와 ARP, RARP, ICMP가 다 들어가 있다. 트랜스포트는 TCP와 UDP가 있죠. UDP.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그래서 3번이죠, 답은. 자, 공격자는 TCP 프로토콜 사용해서 디도스를 했대요. TCP 연결 시에 뭘 전송해요? 신이죠, 신. 그럼 응답이 시네크로 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디도스 공격인 거죠. 신 플러딩이라는 디도스 공격. 자, 사설 IP 대역. 사설 IP 대역으로 올바른 것은, 그죠? 그래, 192번대. 그죠? 요거는 사설 IP다. 192.16 들어가는 거. 자, 디도스 공격 기법 중 슬라이딩 사이즈를 작게 해서 만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송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는데 많은 양의 데이터를 막 보내요. 근데 얘가 결론적으로 못 받는데 계속 보내면 여기 중간에 있는 네트워크가 부하가 걸리죠. 그래서 이런 걸 보통 이제 전달망, 한글로 하면 백본망이라고 불러요. 근간이 되는 망이라고. 그러면 송신자가 아무리 많이 보내도 어차피 못 받을 바에는 조금 천천히 이렇게 보낼 수 있죠. 이거를 우리는 플로우 컨트롤 흐름 제어라고 해요. 그럼 실제 이 흐름 제어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슬라이딩 윈도우. 이 슬라이딩 윈도우는 이 수신자가 윈도우 사이즈에다가 3 해서 이렇게 보내주면 3개만 보내고 2 보내주면 2개만 보내서 속도를 조절하는 거죠. 근데 이 슬라이딩 사이즈, 윈도우 사이즈를 0으로 놓으면 나는 못 받는다, 그런 얘기죠. 이걸 악용한 디도스 공격은 HTTP read DOS가 되는 거고, 웹페이지를 볼 때 항상 새로운 페이지 보기, 그게 캐시 컨트롤이라는 리스판스 HTTP 응답 헤더에 no 캐시라고 설정을 하면 항상 새로운 페이지가 오니까 부하가 더 발생하겠죠. HTTP 헤더 DOS는 HTTP 프로토콜은 헤더와 바디로 되어 있는데, 헤더와 바디가 /r/n 계획 문자로 되어 있어요. 맨 끝에도 하나 있고, 그리고 연속으로 2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계획 문자를 하나 지워버리면 바디가 아직 도착하지 않다고 인식을 해서 계속 데이터를 기다리게 되죠. 웹서버가. 그래서 그걸 헤더 DOS라고 하고, 슬로우, 천천히 보내는데 HTTP를 컨텐츠 랭스라는 헤더 필드에다가 5만 바이트를 넣고 1바이트씩 보내는 거예요. 천천히 부하하게. 그러면 슬로우 HTTP 포스트 DOS 라고 부른다. 1번부터 4번 요 4개는 알아야죠. SSH에 대한 무작위 공격, 패스워드를 계속 넣어본다 이거죠. 이 공격의 툴의 이름은 히드라고, 소문자 L을 주면 계정은 루트로 고정하고, 대문자 P를 주면 패스워드는 사전 파일, 즉 test.txt 파일에 있는 패스워드를 한 줄씩 읽어서 계속 넣어봐라. 그 다음에 IP 주소,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이름, 그리고 이 끝에다가는 FTP 하고 싶으면 이렇게 FTP라고 쓰면 되고요. 공유 폴더 하고 싶으면 소문자로 SMB, 텔넷 하고 싶으면 이렇게 텔넷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디까지, 계정까지 사전 파일에서 읽고 싶다. 그럼 대문자 L을 써줘야 돼요. 대문자 L을. 자, 그래서 이거는 뭐 1번이 정상적으로, 실제 히드라를 써서 패스워드 공격하는 거고, 자, 뒤로 가보면, 자, 여기 보면, SSH 127.0.0.1 루트의 1, 2, 3, 4. 이거는 이제 패스워드를 알아낸 거죠. 그래서 하나의 밸리드한 패스워드를 찾았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다? 위에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엠맵의 포트 스캐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문자 S는 스캐닝 하겠다라는 옵션인 거고, 거기에 S는 심플러딩에 신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신 스캐닝을 하겠다 그런 얘기고, 만약에 TCP의 연결 과정, 3-way 핸드세이킹 이라고 하죠. 신 보내고 신 에크로 응답하고 에크 보내면 연결되는 거. 그러면 이 전체 과정을 수행하면서 포트 스캐닝을 하는 게 TCP 커넥션 스캐닝인 거죠. 그럴 때는 여기를 대문자 T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인 거고, A는 에크 스캔을 얘기하고, 얘는 이렇게 방화벽을 탐색한다. 이렇게만 메모를 해주세요. 자, 이제 뒤로. 다음에 포트 스캐닝 기법 중 포트가 오픈되어 있을 때 응답이 없는 것은, 이건 외워야 됩니다. 포트가 열려 있을 때 응답이 없는 건 널 스캔, 핀, 엑스마스, 그 다음에 UDP 스캔이 있다. 자, 무선랜에서 TKIP. 자, 무선랜 보안 기술의 처음은 WEP. EP가 있는데, 이거는 RC4 스트림 암호화를 쓰고, 정적 암호화키를 씁니다. 정적. 암호화키가 고정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작위 공격을 하면 이거는 금세 패스워드를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WPA가 나왔는데, 이 WPA는 RC4 암호화를 쓰는 데고, 이 정적 키에 대한 문제를 TKIP로 동적 키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WPA2는 동적 키에다가 AES 대칭키 블록 암호화 기술까지 쓴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죠. 3번.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놔야 되는 거죠. 자, 스위치 공격 기법 중 우리 교재에서 나와 있는 스위치 공격 기법의 4개인가 그거 중요합니다. 더미 허브와 같이 동작한다. 자, 이거는 스위치 제밍이다. 자, 맥 주소를, 그러니까 스위치가 전달받은 패킷을 해당 맥 주소만 전달하는 기능이 방해받아서 모든 단말, 그러니까 계속 브로드캐스트 한다 그 얘기예요.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방법, 토폴로지 중에 하나의 해선에 여러 개의 노드가 연결된다. 하나의 해선에 여러 개의 노드가 연결된다. 버스형이죠. 모든 네트워크를, 모든 경로를 연결한다. 그게 메쉬고, 중앙에 별처럼 연결한다. 이게 스타형인 거고. 자, 그래서 요거가 토폴로지고, 지금 얘기한 거는 전부 다 기출입니다. 이 네트워크 토폴로지. 라우팅 알고리즘, 경로를 결정하는 거. 그 중에서 OSPF는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쓰는 라우팅 프로토콜이고, 홉 간의 거리가 아니죠. 링크 스테이트라는 비용, 코스트를 계산해서 경로를 결정한다. 즉, 이거 자동차 내비랑 똑같은 거예요. 차 막히면 우회 경로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 RIP는 소규모 네트워크에서 유닉스에서 구현된 프로세스인 거고요. 거리 벡터,
라우팅 알고리즘을 씁니다. 즉 통과하는 라우터의 수인 TTL의 수, 다른 말로 하면 홉의 수가 적은 쪽으로 경로를 결정하는 거. 답은 4번이고, 다음 시나리오에 맞는 공격은 뭐냐. 자, 해당 IP에 관계없는 맥 주소가 왔다. 뭔가 가짜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변조된 공격, 결과값이 변조된 공격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스푸핑이라고 하죠. 근데 맥 주소, 즉 IP를 주면 맥을 주는 게 ARP 프로토콜이니까 ARP 스푸핑이고, DNS는 URL을 주면 IP 주소를 주니까 가짜 IP가 오면 DNS 스푸핑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넷바이오스에 대한 포트, 이건 외워야 됩니다. 이건 뭐 포트번호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컴퓨터 자원 올바르지 않는 거 139번. 그래서 컴퓨터 자원 뭐 프린트 연결은 445번 포트를 사용한다. 자, VPN, 가상의 사설망이죠. 그래서 IPsec VPN에서 실제 인증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오덴티케이션 헤더인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 되겠네요. 인증 서비스니까. 그리고 실제 암호화를 하는 건 ESP인 거고. 자, 그리고 무결성을 무결성은 해시죠. 해시 그냥. 그죠? 무결성 그냥 해시인 거죠. 그리고 재생 공격을 보호한다. 그 다음에 지금 뭐가 빠졌지? 디귿이 빠졌네. 기억과 무엇을 이용해서 무결성과 이거 메시지 인증 코드입니다. 이 맥이라는 거는 맥 주소가 아니에요. 메시지 오덴티케이션 코드. 인증을 위해서 해시 함수를 쓰는데 송신자와 수신자가 똑같은 해시 함수에다가 똑같은 키의 입력값을 넣습니다. 그러면 해시의 결과는 같으니까 서로 누군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인증 코드라고 붙이는 거예요. 이 맥이라는 건.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안 솔루션은 이것도 낙이네요. 그죠? 등록되지 않는 단말기의 네트워크 접선을 차단한다. 낙이죠. 싱글 사이온은 한번 로그인하면 다 로그인되는 거. 방화벽이고, ESM은 통합 보안 관제 시스템. 여러 개의 보안 솔루션의 로그를 수집해서 관제할 수 있게, 즉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해주는 보안 솔루션을 얘기한다. 자, 세 번째 과목 애플리케이션 보안 시작을 할게요. 보안 등급이 없는 일반 사용자가 보안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는 정보를 알아낸다. 이건 추론이죠, 추론. 그죠? 그래서 이 추론이 있고 집합성이 있는데, 이거는 집합성은 낮은 보안 등급의 사용자가 높은 보안 등급의 정보를 알아내는 거. 그건 집합성이고. 자, 그리고 이 추론의 그 대응 방법 중에 하나가 다중 인스탄스와 값을 여러 개 만들자. 그런 얘기입니다. 다중 인스탄스화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뒤로 다시 가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기법. 기본적으로 DBMS에 데이터베이스의 암호화 솔루션 설치해서 이 솔루션이 알아서 암호화 복호하는 방식이 바로 플러그인 방식인 거고, 개발자가 API를 호출해서 원하는 컬럼에 대해서 암호화 복호를 하는 게 API 방식인 거죠. 그리고 오라클 TDE 암호화라고 해서 오라클이 그 테이블 스페이스 단위로 그죠? 암호화하는 게 커널 기반 암호화 기법인 겁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방식은 암호화 API를 호출해서 안 복호한다. 요 말은 이제 틀린 말인 거죠. 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고, 세 개의 차이점은 반드시 알아놔야 돼. 이건 실기에도 나옵니다. 이건. 자, 그 다음에 전자화폐 요구사항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불추적성, 은행에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자, 불추적성은 은행에 접속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코인에 지갑이 있는데 그 지갑에 두 개가 있죠. 핫 월렛과 콜드 월렛. 그래서 핫 월렛은 인터넷에 연결이 돼서 그죠, 사용하는 거고, 콜드 월렛은 인터넷과 관계없이 그죠, 매체에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핫 월렛과 콜드 월렛도 같이 알아두세요. 자, DNS 이름을 푸는 거죠. 내가 URL을 줄 테니까 나한테 IP를 줘라. 그러면 제일 처음에 윈도우즈 디렉토리 밑에 있는 호스트즈 파일이 있습니다. 이 호스트즈 파일에 뭐 네이버의 IP는 뭐 10.10. 몇이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름을 풀고, 여기에서 이름을 못 풀면 DNS 캐시 테이블에서 이름을 풀고, 여기에서 이름을 못 풀면 DNS 서버에다가 질의를 하죠. 그걸 이제 뭐 질의니까 영어로 쿼리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순환 쿼리라고 합니다. 그럼 DNS 서버에 존 파일이 있는데, 이 존 파일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여기서 이름을 풀고,
여기서 못 풀면 외부로 나가죠. 이거를 반복 쿼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푸는 순서, 클라이언트 호스트 파일, 캐시, DNS 서버 질의,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통합해주는 시스템은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인터넷에 있는 어떤 서비스를 호출해서 뭔가를 만든다, 그런 얘기인데, 그 서비스를 우리는 웹 서비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상청에서 동네 예보 시스템이라는 웹 서비스를 개발을 해요. 근데 나는 앱 개발자인데 여기에다가 우리 동네 날씨를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상청에 이런 정보가 있고 어떻게 부르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UDDI라는 곳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정보화진흥원 NIA라는 기관인 거고, 그런 기상청이 웹 서비스를 개발하면 그 정보를 UDDI에 등록을 해줍니다. 그러면 앱 개발자는 이 UDDI를 검색해서 그 정보를 획득하고 WSDL의 문법 URL을 보고, 이 WSDL이라는 거에 URL이 있어요. 문법을 보고 호출을 하는 거죠. 이때 전달되는 메시지는 SOAP 메시지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통합하는 거를 이제 UDDI라고 부른다 이거죠. 사실 뭐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여기에서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통합해주는 시스템이 뭐냐?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니까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왜냐면 UDDI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레지스트리의 역할을 해주는 거지 통합의 인테그레이션의 역할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해석에 따라 좀 이 문제가 좀 애매합니다. 자, PGP, 이메일 보안 기법. 이메일 보안은 PGP, PEM, SMIM 이 세 개가 있죠. 근데 이 PGP는 전자서명, 암호화, 무결성 이런 거 다 됩니다. 그런데 수신자의 부인 방지의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자, 요건 알아두세요. 요 세 번 나왔어요. 수신자는 뭐예요? 메일을 받은 사람이 나 안 받았어 그러는 건 확인할 수 없다. 보낸 사람이, 그죠? 보낸 사람이 부인 방지는 할 수 있죠. 왜냐면 메일을 이렇게 보내면 받은 사람이 존재를 하니까 그 메시지에 뭐가 있습니까? 서명이 있으니까 송신자의 부인 방지는 가능한데 수신자의 부인 방지는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특정 조건이 만족할 때 실행되는 악성 코드를 우리는 논리폭탄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3월 20일 날 실행될 MBR 마스터 부트 레코드 삭제가 있죠. 그래서 방송사의 PC가 부팅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난 거죠. 이게 이제는 논리폭탄의 예인 거고, 키로고는 내가 친 키보드 정보를 가져가는 거, 백도어는 인증을 우회한 뒷문이죠.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트로이 목마는 자기 복제를 하지 않는 보안, 악성 코드, 자기 복제를 안 한다. 반대로 자기 복제를 많이 하는 악성 코드를 우리는 웜이라고 하죠. 웜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본 용어죠. 자, 그리고 50번 가보죠. C와 C++에서 메모리의 공간을 제약을 두지 않아서 이게 strcpy, strcmp와 관련된 거죠. 바로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 앞의 문제와 동일한 문제입니다. 자, 에이전트는 인식할 수 없으나 사람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텍스트 또는 이미지를 보여줘서 입력하게 하는 거. 그 이미지를 우리는 캡처라고 한다. 캡처라고 한다. 그래서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구분하는 거고, 다르게 얘기하면 사람과 에이전트 간에, 에이전트와 웹브라우저 간에 상호작용을 한다. 어려운 말로 그런 표현으로 씁니다. 그게 다 캡처를 얘기한다. 자, SQL 인젝션 안의 기호에 대한 거 틀린 것은 마리아DB의 주석은 짝대기 두 개다. 이 짝대기 두 개의 주석은요, 마리아DB가 아니라 오라클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MySQL과 마리아DB는 똑같아요. 그래서 샵으로 주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자, 디지털 포렌식의 원칙 5개가 있죠. 신속성, 재현성, 무결성, 그 중에 수집서부터 법정 제출까지의 단계를 관리하는 거, 절차의 연속성이라고 부른다. 자, 요건 알아두세요. 자, DNS의 레코드를 확인한다. 자, 스팸 메일 차단 기법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RBL과 SPF. 이 중에 RBL은 키사가 스팸 메일 차단을 해주는 거고, SPF는
DNS에다가 스팸 메일 주소를 등록해서 차단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샌드 메일, 메일을 발송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럼 내가 아웃룩 같은 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이걸 다른 말로 MUA죠. 메일 유저 에이전트. 그러면 메일 서버가 있겠죠. 그럼 여기 샌드 메일이 깔려 있는 거죠. 샌드 메일이 깔려 있고, 그리고 이거를 다시, 그러면 이 샌드 메일을 우리는 메일 트랜스퍼 에이전트 MTA라고 하고, 이걸 다시 다른 메일 서버로 보내죠. 그러면 이렇게 보내는 거 메일 딜리버리 에이전트. 그러면 나한테 메일이 왔잖아요. 그럼 이걸 전달할 건지 버릴 건지 권한을 줄 수 있는데, 그 설정이 액세스 파일이죠. 액세스 파일. 여기서 OK를 하면 수신, 리젝트를 하면 거부하는 거고, 디스카드 폐기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줄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액세스 파일에다가 설정하고, 이 액세스 파일에 어떻게 등록을 하냐가 실기 기출이죠. 그래서 make map 해시 이렇게 텍스트 파일을 여기에 추가해서 집어넣어라, 리다이렉트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기 기출이에요. 저 make map이라는 게, 이 make map은 상세 취약점 가이드에 나와 있는 커맨드입니다. 자, 웹 공격 중에서 브라우저를 공격하는 건 뭐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죠. 자, 웹 브라우저가 있고 웹 서버가 있는데, 즉 브라우저라는 건 뭡니까? PC를 공격한다, 그렇게 인식해도 돼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은 브라우저를 공격하고, CSRF는 인증된 사용자 정보를 이용해서 서버를 공격하는 거고, SSRF는 이 웹서버 뒤에 다른 서버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두 번째 요 서버, 즉 서버 간의 호출 관계를 이용해서 서버를 공격하는 거고, SQL 인젝션은 웹서버 뒤에 DB가 있으면 데이터베이스를 타겟으로 공격하는 거.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다음 중 올바른 것은 악성봇에 감염된 PC를 공격자가 조정하지 못하도록, 이 조정하는 그 시스템을 뭐라고 그래요? 커맨드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하죠. 얘를 차단하는 거. 그건 키사에서 만든 DNS 싱크홀이라고 합니다. CNC 서버의 연결을 차단한다. 그게 2번이 되는 거고, 다음 특수문자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짝대기 두 개는 이집 명령의 결과를 이후 명령으로 전달한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건 PS 떠있는 프로세스의 목록을 보자. 그리고 거기에 그랩 어떤 단어만 찾아줘. A라는 프로그램만. 이때 파이프를 쓰죠. 그리고 이 파이프를 통해서 두 번째 명령에 전달하는 건 파이프입니다. 이 짝대기 두 개 이게 아니라.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고. 자, 웜 스토리지. 이거는 사실 영어 플레임만 알면 되는데, write once, 로그 파일을 쓸 때 한 번만 기록할 수 있고, readmany, 읽기 전용으로만 사용된다. 4번을 보면 보존 기간 동안 관리자는 삭제 변조가 안 되죠. 이게 되면은 로그 파일 저장용 스토리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이메일 전송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SNMP는 네트워크 모니터링 프로토콜인 거고, NMS라는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사용하는 프로토콜이죠. 그리고 IMAP과 POP3는 메일 박스, 즉 나한테 온 메일이죠. 그걸 읽는 프로토콜. 그래서 POP3, 그 다음 110번 포트 쓰죠. TCP에 IMAP 두 개가 있는 거고, SMTP는 메일을 보낼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인 거고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자, 56번. ID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침입 탐지 시스템이죠. 오용 탐지. 어떤 단어를 등록해 놓고 이거와 똑같으면 공격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false positive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false positive가 낮죠. 그럼 false positive는 뭐냐? 공격이 아닌데 공격이라고 오판하는 거. 왜? 특정 단어를 입력하고 이 단어와 똑같으면 공격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이 오판율은 당연히 낮아져요. 그죠? 높은 게 아니라.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랜섬웨어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랜섬웨어 악성 코드를 만들기 위한 진입 장벽이 높다. 이건 우리한테 개발하라 그러면 진입 장벽이 높겠죠. 근데 이게 서비스 형태로 판매가 되더라. 그래서 랜섬웨어 애지어 서비스. 그러니까 돈을 주면 프로그램을 사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라는 거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애플리케이션 보안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자, 정보 보안 일반, 61번. 암호화 기법 중에 서로 다른 형태는 뭐냐라고 그랬는데, 암호화 알고리즘이 소인수분해 기법으로 되어 있는 알고리즘은 그 RSA랑 라빗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죠? 이건 이제 처음 등장한 거고, 보안계사 시험에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건 이산대수 기법이다. 그래서 ECC가 뭐예요? 이산대수 기법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구분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지식 기반 인증은 핀이죠. 핀이 패스워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증이라고 얘기하는 건 크게 세 개가 있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 기반 인증, 내 주머니에 있는 소유 기반 인증, 내 몸에 있는 생체 인증. 그럼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 기반 인증의 대표적인 예는 패스워드죠. 그리고 또 하나 핀번호. 우리 외국에서 신용카드 결제하면 핀번호 입력하세요 그런단 말이죠. 그 핀번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고, OTP는 소유 기반 인증인 거고, 자, MD5 해시값의 길이는 128비트입니다. 요건 알아두십시오. 이거 외워야 돼요. 길이는 128비트다. 자, 시점별 보호 대책을 구현하기 위한 통제의 종류가 뭐냐. 자, 기본적으로 시점별 통제는 사전에 미리 하는 예방 통제. 그래서 예방 통제 뭐겠습니까? 미리 CCTV를 설치한다거나, 그러니까 CCTV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는 뭔가 공격에 예방을 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도 있고, 탐지도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백신을 설치한다거나, 또 하나 IDS라는 보안 솔루션을 설치하는 거, 탐지 통제죠. 교정, 백신이겠죠. 바이러스를 삭제하거나 고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복구, 백업과 복구, 이런 것들로 네 가지가 나눠지고, 구체성에 따라서 일반과 응용 통제가 나눠지니까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자, 뒤로 가보죠. PKI, 그죠? PKI, 우리 공개키, 우리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구조가 아닌 것은. 기본적으로 아래에 있는 사용자를 확인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은행입니다, 은행. 우리 계좌 개설할 때 신분증 내고 그 사인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CA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거죠. 그리고 PAA와 PCA는 인증서 정책에 관련된 기관이다. 그럼 TA는 없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인 거고. 이제 뒤로 가서 평문을 선택해서 그 암호문을 얻을 때, 그러면 내가 A라는 걸 입력하면 암호문이 1로 나옵니다. 이렇게 알 수 있을 때 이거의 공격이 뭐냐? 선택 평문 공격, 그죠? CPA라고 합니다. 오히려 영어로 쓰니까, 영어 약자를 쓰니까 이게 어려운 거지, 한글로 쓰면 이게 원래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의 암호화 키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대칭키를 쓰면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똑같으니까 각각의 키를 똑같은 걸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두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2-1이니까 1인 거고, 그러면 2인 거고, 2 나누기 2 하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 키는 한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n 곱하기 n-의 나누기 2가 암호키의 개수가 되는 거고, 2의 n개는 비대칭키, 다른 말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왜냐면 개인키와 공개키, 두 개의 키가 존재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알아두세요. 자, 다음 접근 통제 모델. 기밀성 모델로 보안 레벨을 정의한 모델은 뭐냐? 외워야죠. 벨 라파둘라 모델. 무결성 중심은 비바 모델. 근데 얘는 비바는 기밀성도 돼요. 그리고 상업용으로 설계했다. 클락 앤 웰슨의 모델. 이건 외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전자화폐의 자금 세탁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익명성, 은닉 서명이죠. 안의 내용을 보지 않고 서명한다. 이거 내용인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인 거고, 비밀 등급, 관리자에 의한 접근 통제와 시큐리티 라벨을 등장시킨 거, 강제적 접근 통제 모델, 그게 MAC 얘기하는 거고, 내 파일 내가 알아서 관리할게, 자율적 접근 통제, 그 다른 말로 신분 기반 접근 통제는 DAC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 권한 내 묶음인 롤을 만들어서 이 롤 단위로 권한을 할당하고 해제하는 거, RBAC 이 모델입니다.
71번 생체 인식의 특징 중 올바르지 않는 것. 지속성이라 하면 인증이 지속돼야 된다. 이거는 이 말만 보면 이런 뜻이 아니라 마치 시스템의 가용성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연속해야 된다. 내가 지문을 등록해 놨으면 그 지문이 나한테 영구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4번인 거고. 자, 약한 충돌 저항성에 대해서 올바른 것은, 자, 이거는 이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약한 충돌 저항성은 두 개의 입력값, 이거 3번, 2번인가? 2번인가 보네. 주어진 입력값 x에 대해서 h가 해시함수죠. 그리고 x 다시 해시함수예요. 두 개가 같지 않다. 이 같지 않은 거를 입력값 x 다시와 만족하는 입력값 x 다시, 그러니까 입력값 x와 만족하는 x 다시를 찾는 게 불가능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약한 충돌. 근데 다른 의미가 2차 프리이미지 저항성이라고도 말한다. 같이 알아두세요, 이거. 자, 그 다음, 이거 얘기했네요. 소유주. 내가 알아서 접근 통제한다. 그러면 DAC. 보안 비밀성, 혹은 관리자가 의해서 접근 통제한다. 그러면 MAC. 역할 기반 접근 통제한다. 롤 기반, RBAC. 그죠? 이거 아까 한 거죠. 자, 하드웨어 장치, 암호화 장치를 사용하는 걸 뭐라고 하냐?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하드웨어 칩에다가 암호키 넣고 암호하고 복호하고. 자, 암호화 검증 모듈에 대한 거로 국내에서 만든 거래요. AES는 아니죠. 일단 시드 아리아, LEA. 즉 LEA는 뭐야? 경량화된 암호화 기법이고, 시드는 파이스텔 구조라서 암호화와 복호화 방법이 똑같은 거. 아리아는 ISPN 구조라고 해서 복호화를 할 때 역함수가 별도로 존재하죠.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 LEA는 대용량의 데이터, 빅데이터 같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암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만든 거고, 그 다음에 하인트는 RFID, USN의 그 센서 데이터들 있죠? 그런 실시간 센서, 그런 걸 암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암호화 기법은 알아놔야 된다. 자, 다음 보기에 있는 전자서명은 뭐냐? 자, 뭐, 딱 보니까 여기 셋이 보이네요. 마스터 비자가 만든 신용카드 지불 프로토콜. 이중 서명을 하죠. 뭐죠? 가맹점 정보와 카드 소유자 정보를 분리해서 전자서명하는 거. 그게 셋의 중요 특징이죠. 그래서 이중 서명이고,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서명한다. 은익 서명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 두 개. 은익 서명은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77번. 해커가 리플레이 어택을 막는 방법. 리플레이 어택이 뭡니까? 뭔가를 복사해서 공격하는 건데, 이 복사할 때마다 시퀀스 번호나 타임 스탬프나 랜덤 넘버가 바뀌면 이 복사본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리플레이 어택을 방지하는 거고, 메시지 인증 코드. 인증 코드는 리플레이 어택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인증을 하는 거야, 인증. 해시 함수를 써서 인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플레이 어택과 관계가 없다, 얘는. 그래서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암호화 알고리즘 뭐냐? PGP에서 사용한대요. IDEA입니다. 이건 딱 외워야 돼요. 그죠? PGP에서 사용하는 암호화 알고리즘. 뒤로 갑니다. 자, OSPF. 우리나라 CA 인증기관이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증권전산이죠.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 각 인증기관 간의 상호인증 프로토콜이 OSPF인 거죠. 그리고 인증서 취소 목록은 OSPF가 아니라 CRL이라고 하죠. 1년 유효기간 지나면 인증서 못 쓰게 하는 거. 자, 그리고 RSA의 키 공유 과정이다. 틀린 것은 뭐냐? 송신자 A는 평문으로 공개 키를 B에게 암호화해서 보내는 거죠. 평문이 아니라.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빠르게 가보죠. 개인정보 가명, 익명화 기술 중 특정 개인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 요것만 보면 돼. 응답값에 대한 임의의 잡음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가명, 익명화 기술 중에 요거로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차분 프라이버시.
그리고 동형 암호화, 이거는 암호화된 상태로 분석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요걸 딱 구분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해부하는 집합물을 두 개의 데이터로 분류하는 거고, 재현은 가상의 데이터. 이렇게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자, 뒤로 가보고요. 은근히 중요합니다. 이거 이제 뭐 외우라고는 했지만, 자, 그 다음에 법률 매칭한다. 올바른 것은 뭐냐?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전자상거래법. 이건 아니죠. 공정거래위원회인 거고. 자, 이거와 더불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위치기반, 위치정보보호법 있죠? 그럼 이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은 과기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렇게는 알아놔야죠. 이렇게는. 자, ISO 15408. 이게 뭡니까? CC 인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이나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인 경우 CC 인증 혹은 보안기능 확인서 인증을 받은 정보보호 제품, 예를 들어서 방화벽이 됐든 뭐 그런 거, 그죠? NAC가 됐든 그걸 구매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CC 인증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DRP, 재복구에 대한 계획, 이 계획은 IT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전체 임원이죠. 이건 뭐 관련 없죠. 자, 보험에 가입됐다. 위험 대응 전략이 뭐가 있습니까? 회피, 그 사업을 그만두는 거. 감소, 그 사업을 수탁사한테 전가하는 거. 그 중에 보험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위험의 감소, 대응하는 거고, 수용, 위험이 발생하면 그때 대응하는 거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위험 대응 전략 4개가 있으니까. 자, 뒤로 가보죠. 위험 분석기법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시나리오법 하면 반드시 이 옆에 무슨 단어가 나와야 되냐? 위협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알려지지 않는 위협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해본다. 그래서 시나리오법이, 위협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위협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자, 영상 처리 설치되면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지갑을 훔쳐간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이 가능하다. 이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뭐 여기에 재산, 생명, 신체에 필요한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판단이 어려운 거죠. 자, 사고 예방에 영상기기 조작이 가능한 것은,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줌인과 줌아웃을 한다. 가능하죠. 경찰이니까. 자, DRS의 종류 중에 기본적으로 미러, 핫, 웜, 콜드 이렇게 있죠. 그래서 똑같이 운영하는 두 대, 액티브가 미러 사이트고, 한 대는 운영하고 한 대는 대기하는 서버, 액티브 스탠바이가 핫 사이트인 거고, 주요 업무만 DRS를 구성하는 거, 그게 이제 웜 사이트인 거고, 가장 전기 시설이나 네트워크 시설만 하는 게 콜드 사이트. 이 4개 구분, 이거 실기에도 꼭 구분을 해야 돼요. 당연히 미러 사이트가 비용이 제일 많이 듭니다. 운영 비용, 구축 비용도 많이 들고 운영 비용도 많이 들죠. 자, 그 다음에 90번. 다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잠재적인 원인이나 행위로 정의할 수 있으며, 결함, 오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위협을 얘기하는 거죠. 위협. 이건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용어인 거고, 그래서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 그걸 위협이라고 부른다. 자,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거, 포탈, 전자상거래. 자, 이건 뭐 기반시설이 아니죠. 우리가 쓸 때 도로, 철도, 기반시설이죠. 전력, 가스, 국방, 원자력 다 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2번인 거고. 자, 위험 분석기법 중에서 어떠한 기대도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위협이라는 말이 있죠. 시나리오법. 그 다음에 순위를 결정한다. 뭐 순위 결정법인 거죠. 네, 쭉 넘어가고요. 자, 연간 손실액, 그죠? 연간 손실액. 이게 이제는 위험평가 분석기법 중에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연간 손실액을 이용한다. 이 ALE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치가 아닌 것은,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연간 손실액은 단일 손실액에다가 발생, 빈도죠. 몇 번 발생하냐. 그 다음에 단일 손실액은 자산 가치 곱하기 노출 개수로 계산한다. 요 두 줄은 외워야 돼요. 영상 처리 기기에서 안내판을 설치해야 되나 안 해도 되는 거. 그건 어디겠어요? 요거 허가된 거, 인가된 사람만 출입되는 보안시설, 이런 건 안내판 설치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군사시설이나 뭐 통합, 보안 업무 규정에 따라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기에 설명하고 있는 인증제도는 뭐냐?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에 대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고 있는 인증제도 ISMS P인증이죠. ISMS와 PIMS는 없어졌습니다. 이건. 자, 개인정보 처리에 적법한 것은 뭐냐? 통계 작성, 학술 연구, 즉 이건 일단 말하는 게 그거죠. 통계 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물을 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쓸 수 있다. 그죠? 가명 처리 얘기하는 거죠. 근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해서 제공해도 되냐? 됩니다. 예. 자, 개발과 운영 환경 분리해서 정보 보안 활동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이전 소스 데이터를 운영 서버에 보관해 두었다. 그죠?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여기서 그 운영 서버의 소스가 아니라 형상관리 서버의 소스를 관리하는 거고, 그래 형상관리 프로그램에 뭐 기지라든가 뭐 비트버켓 그런 걸 사용해야 되겠죠. 자, 내부관리 계획, 이거는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에 있는 거고요. 내부관리 계획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위탁과 제3자에 대한 제공에 대한 내용은 내부관리 계획 항목에 없어요. 근데 위탁이라는 말은, 근데 이런 말은 있죠. 내부관리 계획에서 수탁사를 교육해야 되고 수탁사를 관리 감독해야 된다. 이거는 내부관리 계획에 있는 말인 거죠. 네, 그래서 답이 4번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99번 가보죠. 접속 기록 보관에 대한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한번 볼까요? 1번이네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접속 기록을 생성하고 3개월 이상 보관해야 된다. 아니죠. 접속 기록은 정보 주체의 수가 5만 건 아래면 1년간 보관하는 거고, 5만 건 이상이면 2년간 보관하고, 정보 주체의 수와 관계없이 민감정보나 개인정보, 고유식별자가 한 건이라도 있으면 2년간 보관하는 거고, 건수와 관계없이 기간통신시설 사업자인 경우에는 무조건 2년간 보관하는 겁니다. 네. 그 내용인 겁니다. 요거. 자, 그리고 개인정보 안정서의 접속기록 점검, 이거 매월 하는 거죠. 접속기록 점검. 연 1회 점검해야 된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매월 점검해야 된다.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안정성 확보 조치에 있는 내용인 거죠.